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죠? 지난주와 이번 주 참 행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학교에 오게 되겠죠? 학교에 올 날짜가 정해졌네요. 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학교에 오셔서 또 얼굴 보고 열심히 수업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한 번 잘 배워두면 그 뒤에는 뭐 헷갈릴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확실히 차이가 나는 단원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요, 한번 점검해 보면,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체 구조는 한반도의 암석이라든가 단층선을 크게 몇 호망으로 나눠서 이렇게 동질적인 지역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건데요. 맨 위에 작게 두만지게와 길쭉 명천지게를 떼고 나서 큼직큼직하게 지게, 지향사, 지게, 지향사, 지게, 분지. 지게, 지향사, 지게, 지향사, 지게, 분지. 지게, 지향사, 분지로 나눈 다음 오래된 순서대로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처음에 떼어놨던 쬐끄만한 두만지게랑 길쭉명천지게는 신생대. 시원생대 지게는 오래돼서 단단한 변성암. 지향사는 퇴적층이란 뜻으로 석회석과 무연탄이 퇴적된 고생대. 그리고 맨 아래 분지는 중생대 때, 중생대 후기에 호수였을 때 퇴적된 육성층으로 이렇게 공룡 화석을 담고 있는 층이에요. 그리고 두만지게, 길쭉명천지게는 신생대 퇴적층으로 아주 협소하게 갈탄이 매장돼 있어요. 그 다음 지각변동에 대해서도 했었죠. 자, 지각변동. 고생대 이전에는 완만한 융기와 침강, 조류운동이 있었다. 본격적인 지각변동은 중생대 때 있었는데 중생대 초기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송림변동은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어냈고 중기에 있었던 대보조산운동 때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한반도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때 막대한 양의 마그마, 즉 화강암이 관입을 했다. 중생대 말에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불국사 변동이라고 소규모의 변동이 있었고 이때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해요. 그리고 이 화강암의 관입과 별개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해남까지요. 해남 땅끝 근처에 공룡 박물관도 있어요. 자,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일대에 경상분지라는 퇴적층이 형성되었고 그곳에 공룡 화석 발자국이 형성되었다. 자, 이렇게 험했던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됐을 때 오랜 그 풍화와 침식을 한반도가 받게 되죠. 큰 지각 변동 없이 풍화 침식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신생대 초에 한반도는 굉장히 평탄해지게 돼요. 그때 신생대 3기에 동해가 갈라지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자 동쪽을 중심으로 한 융기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동쪽은 많이 솟고 서쪽은 쬐끔 솟은 비대칭적 융기운동인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서 현재와 같은 산줄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융기운동이 신생대 3기에 있었다. 그리고 3기 말과 4기 초에 걸쳐서 화산활동이 일어났어요. 독도, 울릉도, 백두산, 제주도, 그리고 38선 일대 이렇게 해서 화산지형 형성이 되었죠. 사실 제주도는 본체는 되게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지만 제주도 본체에는 작은 화산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을 기생화산이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의 기생화산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때도 분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라산은 사화산이 아니라 현재 쉬고 있는 휴화산인 거죠. 휴화산 아직 살아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생대 4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4기 현재 최근에 가까운 시기 있죠? 그때는 한반도는 큰 지각변동 없이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어요. 자, 기후변화.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거 반복한다는 말인데요. 자, 추워진 시기를 빙기라고 하고 따뜻한 시기는 뭐라고 할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펜을 찾았습니다. 자, 제4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프로 그리면요. 가로축을 시기, 세로축을 해수면으로 표현할게요. 자, 현재 해수면은 당연히 0m지. 해수면을 0m로 봅니다. 0m로 삼고 있죠. 그래서 높이 해발고도를 할 때 해수면 0m에서부터 10m, 20m 이렇게 하고 수심을 이야기할 때도 해수면을 0으로 잡고 그 밑으로 수심 10m, 20m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해수면은 당연히 0m죠. 자, 그런데 과거에 현재보다 무려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았던 시기가 있어요.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20,000년 전, 30,000년 전 등. 자, 지금으로부터 약 17,000년, 18,000년 이때쯤에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이상 낮았던 시기가 있어요. 현재는 0m인데 그때 해수면이 엄청 낮았지. 그리고 그 뒤에 그보다 더 전에는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시간을 그냥 꾸겼어요. 잘 모르니까. 자, 그 전에도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자,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 그때는 지구상에 있는 수증기가 대륙에 얼음으로 갇혀, 대륙 빙하로 갇혀 있는 시기예요. 수증기가 대부분 빙하로 대륙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낮았다는 건 결국 얼음이 확대됐다는 뜻으로 추운 시기, 빙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가 4번 있었다는 건 4번의 빙기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빙기와 빙기 사이에 있는 이 시기는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니까 따뜻한 시기겠죠? 그 시기를 뭐라 부르냐면 빙기와 빙기 사이다 해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최소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현재의 시기는 간빙기와 유사하게 따뜻한 시기지만 용어를 간빙기라고 쓸 수는 없죠. 우리 다음에 빙기가 온다면 우리 시기는 간빙기가 되겠지만 우리 시기 다음에 빙기가 올지 현재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지는 중간에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기를 후빙기라고 해요. 빙기 다음의 시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형에서는 후빙기나 간빙기나 똑같이 해수면이 높아진 시기고요. 자, 빙기는 해수면이 낮은 시기고요. 간빙기라는 말은 과거에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란 뜻이고 후빙기는 현재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후빙기예요. 자, 그래서 17,000년 막 이때쯤에 해수면이 낮았다가 그 뒤부터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따뜻해졌죠. 그리고 아주 따뜻해서 높은 시기에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도 있고 청동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빙기 때, 해수면이 낮았던 이 시기 때 어떤 지형이 형성되었을까? 자, 해수면은 곧 침식 기준면이라고 했죠? 따라서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이게 육지고 이게 바다예요. 자,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육지 위에 흐르는 하천은 낮은 해수면을 향해 흐르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흐르겠죠.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운반 능력이 되게 강해질 거예요. 그에 따라 주변에 육지를 막 침식을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낮은 해수면을 향해 침식이 막 진행되면서 육지는 침식이 활발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하천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 범람을 하겠죠. 이에 따라 강이 범람을 하면서 운반물질이 퇴적되는 퇴적 지형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바닷가 해안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죠. 바닷물이 빠졌을 때 바다 속 지형이 드러나죠. 갯벌 봤죠? 모래사장 거기도 이렇게 바닷물이 싹 빠졌을 때 드러나는 거 봤잖아요. 해저에는 물론 지각 운동과 관련해서 판 구조 운동 들어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구도 있고
해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육지는 막 비바람이 불고 강이 흐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바다 속은 파도가 이렇게 맨 위에서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다가도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다 속은 대체로 평평해요. 선생님이 사실은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섬에 살았어요. 그래서 섬에서 앞에가 갯벌이 넓게 펼쳐진 섬이었는데 거기에서 바지락도 파고 낙지도 잡고, 저 낙지는 못 잡고요. 저희 엄마가 잡고 저는 바지락을 팠는데요. 바닷물이 쫙 빠졌을 때 갯벌에서 낙지 잡는다고 막 해집어 놓고 바지락 캔다고 막 해집어 놓고 해서 갯벌이 막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싹 들어오고 그 다음날에 똑같은 자리에 가면 어쩔까요? 흔적도 없죠. 바닷물이 평평하게 다 만들어놨거든. 우리가 파놨던 구멍들도 다 메워놨거든. 그래서 바다 속은 물론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싹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빠질 때 이렇게 전체로 싹 빠지지 않고 어딘가로 이렇게 딱 쏠리듯이 이렇게 쫙 빠지는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갯벌에도 골짜기 같은 구멍이 있기는 해요. 이걸 우리는 갯골이라고 해서 골짜기 같은 곳이 좀 더 깊은 데가 있어요. 늘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쫙 퍼지듯이 갯벌로 올라오고, 그리고 빠질 때도 싹 해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갯골 같은 경우는 썰물 때도 을에 물이 좀 있다 보니까 썰물 때도 이렇게 배들이 거기로 다니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다 속 지형은 육지에 비해서는 되게 평평해요. 육지는 울퉁불퉁하죠. 물속 지형은 대체로 평평해요. 자, 그러면 빙기가 되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쫙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해안선이 그려지게 된다면 그때 만들어진 해안선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조로운 해안선이 만들어지지. 반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울퉁불퉁한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싹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울퉁불퉁한 육지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해안선도 되게 울퉁불퉁해져요. 선생님 손가락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치면 손가락 있는 데는 툭 튀어나오고 사이에 있는 곳은 바닷물이 쑥 깊게 들어오겠죠. 이러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거야. 한번 상상해봐요. 수피아 여고가 있는 이 언저리가 바닷가가 된다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러면 낮은 운동장은 물에 싹 잠길 것이고 그죠? 수피아 여고나 양림동산 일대는 물 위에 딱 드러나면서 섬이 되든지 툭 튀어나온 뭐 반도라든지 곳이 되든지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가 만약 바닷물에 잠겨 육지가 된다면 아주 높낮이에 따라 아주 복잡한 해안선이 될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침식이 활발하고 그리고 해안선은 단순하게 돼요. 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퇴적이 활발하고 그리고 해안선은 아주 복잡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풍화라는 말 들어봤나요? 풍화라는 것은 암석이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걸 풍화라고 해요. 자, 풍화에는 화학적 풍화와 기계적 풍화가 있죠.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가 있어요. 기계적 풍화라고도 하고 물리적 풍화라고도 합니다. 자, 화학적 풍화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잘 형성이 돼요. 화학 반응에 따라서 높은 온도와 많은 수분 상태에서 암석이 수화라든가 산화라든지 막 이런 작용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 물리적 풍화는 그냥 암석이 그냥 깨지는 거야. 화학적 풍화는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암석이 단단함을 잃어버리고 부스러지는 거고요. 물리적 풍화는 성분의 변화 없이 그냥 부서지는 거지. 자, 그러면 화학적 풍화는 어떤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냐면 고온 다습한 환경. 현재 지구상에서도 적도 근방에서 화학적 풍화가 제일 활발히 일어나고요. 물리적 풍화는 얼음에 의해서 되게 많이 진행되게 돼요. 예를 들면 암석에 틈바구니가 있었다. 작은 틈바구니가. 그런데 그곳에 물이 스며들어왔어요. 근데 겨울이 되어서 그 물이 얼었어. 얼게 되면 물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그래서 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딱 하면서 얼음을 또 추가로 빠샥 깨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얼음이 녹게 되면 다시 새로 생긴 그 틈바구니로 새로 물이 또 들어가겠죠. 새로운 틈바구니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면 다시 또 걔가 얼면서 또 빠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틈바구니는 커지고 암석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적 풍화지. 혹은 일교차가 되게 큰 곳 있죠. 막 사막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일교차가 크게 되면 어떤 거든지 간에 온도에 따라 그 수축과 팽창이 진행되는 거 알죠? 우리 온도계가 어떻게 온도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수축과 팽창의 원리잖아요. 예. 즉 온도계 안에 뭐 수은이든 무엇이든지 이렇게 액체를 딱 담아놓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액체의 부피는 팽창할 거야. 그러면 그 가느다란 그 홈으로다가 팽창된 만큼 액체가 쭉 올라오겠지. 그럼 올라온 정도에 따라 온도가 측정되는 게 바로 온도계예요. 만약에 추워지면 액체의 부피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관에서부터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온도가 얼만큼 낮구나라고 측정하는 게 온도계잖아요. 이런 것처럼 액체가 되었건 고체가 되었건 팽창의 정도는 서로 간에 좀 다르긴 하지만 팽창하거나 수축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암석에는 막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모아져서 암석이 돼 있죠. 뭐 화강암 속에도 뭐 장석, 흑음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암석을 형성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암석 속에 있는 각각의 그 성분들은 열에 따른 팽창과 수축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따라서 일교차가 너무 커서 팽창 수축이 거의 매일 단위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서로 간의 팽창 수축의 정도가 막 다르다 보면 결국은 서로 부서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깨지게 되지.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팽창 수축을 하다 보니까 막 부서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 물리적 풍화라고 해요. 자, 화학적 풍화는 이제 성분이 변하는 거고요. 열대지방에는 분명히 돌멩이처럼 생겼어. 암석이었거든요. 돌멩이였는데 삽으로 파면 파져버리는 돌멩이가 있어요. 썩은 돌이라 그래. 이런 것을 세플로라이트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몰라도 돼요.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 쇼생크라는 거대한 돌로 지어진 감옥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어. 돌이 엄청 두꺼운 돌로 만들어진 정말 큰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결국 탈출을 해요. 벽에다 뭔가 새겨야지 하면서 새기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죽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여기 왔었음 하는 말을 새기려고 했을 것도 같아요. 새기려고 이렇게 그 돌 감옥 벽에다 이렇게 딱 하는데 너무 쉽게 부스러지는 거야. 그 그 엄청난 돌이. 그래서 이 주인공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딱 알아차렸지. 아하. 내 감방 옆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는데 그로 인해 이곳은 늘 축축한 곳이구나. 이 축축함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암석은 점토화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얘 돌감옥, 엄청 두꺼운 돌감옥은 그 긴 세월 동안 점토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얘는 사실상 현재 돌이 아닌 상태로 바뀌었구나. 풍화작용이 진행됐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야. 화학적 풍화가 진행된 거지. 성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끈질기게 이것을 파요, 계속. 조각하는 작은 망치 같은 걸로요. 이걸로 계속 파가지고 큰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늘 포스터로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해놨죠. 큰 구멍을 만들어서 결국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에 성공하는 거지. 이게 쇼생크 탈출 내용인데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이 어떡하죠? 미리 다 말해버려서. 자, 아무튼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자, 이렇게 암석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화학적인 풍화로 잘 부스러지고 그다음에 한랭하거나 혹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리적 풍화로 되게 잘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빙기 때는 물리적 풍화가 되게 우세했죠. 그리고 간빙기나 후빙기 때는 빙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학적 풍화가 우세해지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빙기,
해수면, 침식 기준면, 이게 하강하면서 침식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물리적 풍화도 활발했다. 자, 그리고 해수면이 쫙 낮아지니까 바다 속에 잠겨있던 지형이 드러났겠죠. 자, 우리의 서해, 황해. 황해에 최고 수심 있죠.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제일 깊은데 거기가 겨우 수심 8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다니까 황해는 전체가 육지였겠죠. 참고로 남해도 전체가 육지였어요. 제주도도 연결돼 있었고 일본도 걸어갈 수 있었죠. 반면 동해는 수심이 2000m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동해는 바닷가 쬐끔만 육지가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바다였어요. 즉 울릉도와 독도는 여전히 섬이었죠. 자, 아무튼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서해와 그리고 남해가 육지가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주도와 일본도 육지가 되었죠. 자, 제주도와 일본도 육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도 걸어가고 일본까지도 걸어가고 그때가 구석기 때거든요. 따라서 어쩌면 서해 바닥 있죠. 거기로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가게 되면 구석기 사람들의 유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본까지도 걸어갔었죠. 그리고 북쪽 있죠?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쭉 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알래스카랑 유라시아 대륙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때는 거기도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인종이 맘모스를 찾아, 매머드를 찾아 막 가다가 그 알래스카에 딱 멈춰가지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조금 더 내려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간 사람도 있었지. 바로 그 사람들이 현재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누이트족,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에요. 그래서 이누이트족과 인디언들은 몽골 인종이죠. 자, 재밌죠? 자, 아무튼 빙기 때는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바다 속 지형들이 드러나 육지가 되고 그래서 육지 면적이 넓어졌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해안선 어쨌다고요? 해안선은 단조로웠다 그랬죠? 자, 해안선은 단조로웠던 거. 이게 빙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럼 후빙기. 현재. 후빙기는 해수면이 상승했겠죠? 그 말은 침식 기준면이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에 따라 침식이 활발한 게 아니라 퇴적이 활발했고, 오케이? 그리고 물리적 풍화작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온이 높아지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했고, 그리고 서남해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서남해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일본도 다 이제 섬이 된 거지. 지금 딱 현재가 된 거예요. 현재처럼 서해에 물 들어오고 제주도와 일본은 섬이 된 거고. 자, 해안선은 복잡해진다고요. 자, 해안선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울퉁불퉁해지고 되게 복잡해지고 막 섬들도 되게 많아져. 조금 높은 곳은 주변이 막 물에 잠기다 보니까 섬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섬도요, 사실은 노령 산맥의 봉우리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산줄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산줄기가 쭉 이어지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낮은 지형이 물에 딱 잠기니까 산 봉우리가 이제는 물에 떠 있는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 섬도요, 노령산맥의 산 봉우리였다가 섬이 된 거지. 이렇게 해안선이 되게 복잡해져. 막 섬들도 많고 막 쑥 들어간 만에 툭 튀어나온 곳에 이러면서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런 복잡한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빙하가 파놓은 지형이 있는데 거기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복잡한 해안선이 되게 되면 피오르 해안이라고 해요. 자, 해안선이 복잡해져야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그때 만들어진 해안에는 빙하가 만든 북부지방이라면 피오르 해안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하천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골짜기나 이런 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해안선이 만들어진 건 해수면 상승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5쪽 아래에 있는 지리가 답이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이 내용 설명해야죠. 옛날에 쌤이 만화영화를 봤는데 도널드 덕이 나오는 만화영화였어요. 거기에서 도널드 덕이 그 여자친구랑 함께 보트를 타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트가 이렇게 유유히 가죠. 꽥꽥꽥꽥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보트가 막 빨라지는 거야. 막 빨라져. 그러고 보니까 으악 폭포다. 뭔지 알겠지? 살아났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기 아래 폭포가 있었어. 폭포에 물이 아주 엄청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 당연히 그보다 상류에 있는 물은 당연히 빠르게 흘러서 폭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폭포에 가까이 가기 전에는요, 유유히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폭포에 가까워지면서 막 물이 빨라지기 시작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폭포다. 이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폭포가 있어서 유속이 엄청 빠르다고 해서 그 위에가 다 일률적으로 다 빠른 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빠르지만 물속에는 돌들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마찰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폭포에서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 폭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유속이 느린 곳도 있는 거야. 자, 정리하면요. 대체로 하천을 크게 봤을 때 산이 있는 곳을 상류, 그리고 바닷가와 가까운 곳을 하류라고 하죠. 상류는 대체로 산이 있어서 경사가 대체로 급해요. 지형의 경사가.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 유속이 빠르니까 침식이 활발하죠. 그리고 하류 지역은 대체로 평야지대인 경우가 많아서 유속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끄집어 왔던 것을 느리다 보니까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고 강바닥에 내려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퇴적이 활발하지. 그래서 상류는 유속이 빠르고 침식이 활발하며 하류는 유속이 느리고 퇴적이 활발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늘 일률적이진 않아요. 상류라고 하더라도 우리 등산해보면 알잖아요. 어디서는 막 가파르게 헥헥대면서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약간 내려가는 것도 있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상류라고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늘 경사 급하진 않잖아. 어딘가는 완만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도 유속이 빨랐다, 약간 느려졌다, 빨랐다, 느려졌다 이렇게 하지만 평균적으로 상류는 유속이 대체로 빠르다. 경사가 급하니까. 그래서 침식이 활발하다. 평균적으로 하류는 유속이 느리다. 경사가 완만하니까. 그래서 퇴적이 활발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빙기. 해수면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있던 바다가 서해를 아예 무트로 드러내고요. 저 멀리로 바다가 물러가 버렸어요. 해수면이 아예 낮아졌기 때문에 바닷가와 접해 있던 지역에서는 완전히 천지개벽한 것처럼요. 너무나 달라진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저기 위에 상류, 백두산 근처. 백두산 근처에서는요. 지금도 백두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 그래서 물이 막 흘러가는 곳. 빙기라고 해서 바닷가에서는 해수면이 막 100m 이상 낮아져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요. 백두산 근처에서는 그 여파가 전혀 없어요. 아무 일도 없지. 그 먼 거리 동안에 전부 그 현상은 여기까지 전달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인 거야. 그래서 이 강의 상류 지역, 산간 지역 있잖아요. 상류 지역은 해수면 변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해수면 변동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이런 것은 다 하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거야 사실은요. 상류 지역은 해수면 변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은 일어나겠죠. 자, 보세요. 자, 빙기 때 춥습니다. 한랭하죠. 그러면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식생이 빈약해. 그렇지만 암석은 얼음 때문에 엄청 잘 깨지죠. 그래서 강의 상류 지역은 빙기가 되면 산에 나무가 없고 암석은 되게 잘 부서지고, 그러면서 빙기라 하더라도 현재처럼 혹독하게 더 추운 기간과 약간은 따뜻해지면서 녹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뭐 현재랑 온도만 다를 뿐 계절은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약간 따뜻해져서 녹는 시기가 되게 되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그 걸쭉해진 흙과 더불어서 이렇게 막 쓸려 내려오기도 하는 거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빙기예요. 여기에 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이에요.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여기는 해수면이야. 자, 빙기 때 산이 있고 굉장히 험한 산이죠. 그리고 여기에 빙기니까 얼음에 의해서 암석은 되게 잘 깨져요. 즉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죠. 되게 암석 막 잘 부스러집니다. 자, 그런데 산에 나무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이 부스러진 돌멩이들은 전혀 막힘없이 막아주는 거 없이 그냥 막 굴러 떨어져요.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지. 막 골짜기로.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는 주변 산에서 흘러나온 바위 덩어리, 진흙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골짜기에. 엄청 쌓여요. 자, 많이 굴러떨어져서 많이 쌓이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있을까요? 빙기인데 흐르고 있지 않겠죠. 물이 기껏 흘러봐야 쫄쫄쫄쫄 흐르고 있을 뿐이겠죠. 강의 상류니까 이제 막 물이 시작되는 곳인데 빙기는 물이 별로 없거든요. 얼음으로 많이 갇혀 있으니까.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못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량이 너무 적은 거야. 자,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만큼 흙과 모래나 자갈 등 풍화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풍화 산물은 골짜기로, 여기가 골짜기예요. 산과 산 사이 골짜기로 많이 공급돼요. 골짜기로 많이 공급되는데 정작 그 골짜기에는 유량이 적어요. 따라서 얘네들을 운반해서 내려갈 힘은 없죠. 자, 그래서 유량이 적다 보니까 운반 능력이 약해. 싣고 내려갈 수가 없어. 따라서 이 골짜기는 주변에서 굴러 떨어진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것을 싣고 내려갈 만한, 운반할 만한 유량은 적기 때문에 운반되어지는, 즉 침식되는 양보다는 굴러 떨어져서 쌓이는 양이 훨씬 많겠죠. 즉 침식보다는 퇴적이 활발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골짜기 강의 상류 지역은 빙기 때 퇴적이 활발한 곳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류 갈까요? 하류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내려온 물은 쬐끔이었겠지만 하류는 되게 아래쪽이잖아요. 여기서 내려온 물, 또 딴 데서 내려온 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하류는 기본적인 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량이 적지는 않아. 꽤 돼. 빙기여도. 그 상태에서 해수면이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하류와 다르게 낮아진 해수면 때문에 유속이 꽤 빠르겠죠. 빨라졌겠죠. 그 전에 비해서. 따라서 하류 지역은 빨라진 유속 해수면 하강의 영향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하류 지역은 침식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강의 하류 지역은 해수면의 변동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지면 침식이 활발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범람으로 퇴적이 활발하고 이렇게 하류는 그대로 가요. 근데 이제 상류만 다른 거예요. 상류는 자, 빙기 때 산에 나무는 없어서 식생은 빈약하지.
산에 나무는 없어서 식생은 빈약하지, 얼음에 의한 물리적 풍화는 활발하지,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산지 사면으로부터 풍화산물들이 골짜기로 대거 유입이 된다. 그러나 정작 골짜기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운반해갈 능력은 없다. 그러므로 결국 상류 지역의 골짜기는 운반되는 양, 즉 침식되는 양보다는 쌓이는 양이 훨씬 많아서 상류는 퇴적이 진행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빈기 때는 상류 퇴적, 하류 침식이지. 그럼 후빈기는 반대겠죠? 자, 후빈기는 어떻게 되냐? 후빈기가 돼서 기후가 따뜻해지죠. 온도가 올라가고 비도 훨씬 자주 오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산에 나무들이 막 무성하기 시작해.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막 무성해집니다. 식생이 번성을 하지. 그에 따라 산지 사면에 있는 돌이나 흙이나 막 이런 것들을요, 나무들이 다 붙잡아둬요. 그에 따라 아무리 비가 와도 흙이나 모래가 골짜기로 많이 쓸려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골짜기 입장에서는 주변 산지 사면으로부터 공급되는 풍화산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감소하죠. 그러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강 자체의 유량은 엄청 많아졌겠죠. 상류니까 기본적인 유속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유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강물은 콸콸콸콸 흐르는데 주변 산에서는 흙이나 모래는 많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강은 강바닥만 뜩뜩 파겠지. 그렇게 해서 후빈기 때 유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상류 지역은 결국 하천에 침식이 활발해지면서 강바닥이 막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골짜기가 막 계속 깊어지는 거지. 상류는 깊은 골짜기를 만들게 돼요. 반면 여기서 운반해가지고 온 것들을 다 하류 지역에서는 범람을 하겠지. 해수면 상승에 따라 막 강이 범람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대규모 퇴적 지형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빈기 때 쌓아놨던 돌멩이들도 싹 끄집어서 하류 지역에 싹 범람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따뜻해지는 후빈기가 되게 되면 상류 지역은 침식, 하류 지역은 퇴적 이렇게 있죠. 침식, 퇴적 이렇게 해서 현재와 같은 하류 지역의 넓은 평야, 그 한강 하류에 있는 평야, 그다음에 우리 나주 평야 혹은 금강 쪽에 있는 논산 평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평야들이 다들 후빈기 해수면 상승 때 강이 이렇게 운반해서 퇴적시켜서 만들어 놓은 평야들이에요. 그래서 후빈기 따뜻한 시기는 상류가 침식, 상류의 골짜기 막 계속 깊어집니다. 상류가 침식, 하류가 퇴적이에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빈기에는 지금보다 한랭 건조하여 식생이 빈약하였고 수분의 동결과 융해 작용으로 암석의 물리적 풍화가 활발해져 많은 풍화산물이 공급되었다. 이 때문에 유량이 감소한 하천의 상류 지역에서는 퇴적 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났지. 물론 하천의 하류에서는 해수면 하강의 영향으로 침식이 활발해져 하류에 오히려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후빈기. 기후 환경이 온난 수변해지면서 식생이 발달하고 유량이 증가하였죠. 이로 인해 빈기에 퇴적되었던 물질이 제거되면서 하천 상류 지역의 강바닥, 하상은 강바닥이에요. 하상이 낮아졌어요. 물론 하천 하류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퇴적장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범람원, 삼각주 등의 퇴적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서남해안은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었고요. 많은 섬이 생겨났어요. 동해안도 복잡해졌는데요. 그 복잡한 것이 현재는 석호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석호도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 형성된 지형이다 그랬네요. 여기에는 이 내용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 번 읽어두세요. 자, 그리고 36쪽에서 37쪽은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주요 암석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역시나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